자, 이번 시간은 자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은 전표관리 및 결산관리의 9번째 챕터에 나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는 회계 1급이라는 부분, 그리고 회계 2급, 뭐 더 하위급수이죠. 그래서 회계 2급, 회계 1급, 그리고 세무 2급까지, 그리고 세무 1급까지 모두 다 시험의 출제에 대한 범위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회계 2급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게 개인의 자본금이라는 게 출제되는 거 말고는요. 아예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2급 공부하는 친구들을 기준 놓고 봤을 때 제가 왜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들 회계 2급 공부를 많이 해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또는 대학교에 이제 처음 회계를 접하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그 회계 2급 공부할 때 법인에 대한 자본금 얘기가 나오면 너무들 어려워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또는 시작하려고 하는 9번째 챕터인 자본은요. 총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본의 개념과 분류라고 해서 1번에 나오는 저 부분은 자본에 대한 전체 부분의 그림 그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러 가면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놓고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 또는 자본금 또는 자본 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항목 구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자라고 하는 자본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 중에 뭐가 나올 거냐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뭔가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시냐면 나는 지금 현재 주주와의 거래가 있는데 자본을 발행을 했다. 자본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등장했었을 때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자본 조정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 사항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동반되는 부분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라고 하면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만 난 주식을 할증 발행했어. 그럼 잉여금하고 같이 움직이구나. 아, 나 주식을 할인 발행했어. 그러면 자본 조정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우리가 손익이다라고 하는 용어, 를 얘기하게 되면 손익은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합쳐진 얘기신 거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과 손실이라는 부분이 무엇되어 있는 것이다. 합쳐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우리는 손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자본에 들어오는 이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울 때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실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미실현, 보유, 손익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실현, 보유, 손익에 대해서 이쪽에 가져가는. 근데 이걸 손익계산서에 안 가져가고 5번에 모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단순히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또 다른 행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가 붙는다? 제라는 의미가 붙어요. 근데 이 제가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또 제라는 의미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 오랫동안 끌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실에 가서 실현된다는 시기를 당장 보장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가져가지 말고 어디로? 자본에 두었다가 지금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자? 정리를 시키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자, 우리는 잉여금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잉여와 그리고 손익에서 발생되는 잉여. 그러면 주주거래는 자본이라고 부르고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되는 잉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주자.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회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것만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자본의 항목 5개 그리고 자본의 항목 5개 누가 있는지 정도는 지금부터 외워두신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잉여금은 자본과 이익잉여금을 무엇한다? 반드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공시되어야 한다. 그게 재무제표 작성 부분들 얘기할 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항목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 구분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1번, 2번에 대한 부분만 이번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본은 지금 현재 제가 강좌를 총 몇 개로 가져갈 예정이냐면요. 3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본의 개념과 자본금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의 개념과 분류라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는 132페이지죠. 네, 그럼 자본의 개념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본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일단 기업이 갖고 있는 돈 중에 내 돈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서 자산에서 누구를 부채를 무엇하자? 빼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우리는 무엇하면 빼면 남겨져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 잔여 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아이 자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은 누구의 돈이다? 주주의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법인의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또는 우리 실질적으로 누구라면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해요. 그럼 대표이사 돈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법인의 주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주주가 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로부터 납입자본에 그리고 납입자본이라는 건 나 회사 설립할 때 주주한테 얼마의 돈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납입자본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돈에 우린 열심히 사업을 무엇했을까요? 여러분 운영했겠죠. 그럼 우리는 기업활동 또는 영업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벌어들인 걸 들어오자마자 즉시즉시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다. 라는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유보된 금액을 우리는 가산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얼마 갖고 시작했어 라고 하는 자본금이 있고요. 그 자본금에 이익이 있으면 더하고 손실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기에 벌어들인 당기 순손익이 있었다라면 가산이 되는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주주들한테 무슨 얘기할까요? 당기에 얼마 벌어들였으니까 당신들한테 뭘 주겠다? 배당을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또 결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손익했을 때 빠지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럼 전년도엔 이익 났지만 당해 연도엔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손실은 무엇하면 돼요? 정리가 되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산되는 게 있는 반면에 우리는 차감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면 우리는 그 배당 지급에 대한 건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나의 돈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기 자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의 주인으로 보고 있는 주주의 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지분입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은 차변에 있는 자산은 우리 대변에 있는 부채와 누구의 합으로 배우셨다. 자본의 합으로 배웠죠. 그런데 자본 등식은 이렇게 되면 우린 어느 쪽에 우리 는 표시 앞에 자본을 두고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산에서 남한테 가지고 온 돈이라고 하는 타인의 자본 또는 채권자의 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채.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라는 부분이 우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나온다라고 또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 들어가실 거냐면 내용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 주식회사의 자본이라는 걸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의 자본. 그래서 주식회사 자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자본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일단, 개인회사의 자본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자본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하고 개인회사하고 다른 건 뭐만 다르다? 자본금만 다르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재는, 자본금이라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슨 회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기업을 설립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는 법인으로 설립할 건지 개인으로 설립할 건지 결정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설립을 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설립을 시작했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이 설립 부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 회사 설립을 할 건지 아니면 법인 회사를 설립할 건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회사를 설립했다 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냥 세무서에 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허가증 이런 거 없이 그냥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는 그냥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세무서에서 우리 무엇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집니다. 근데 여러분 법인은 세무서에 바로 못 가요. 법인은 나 이런 사업할 거예요 라고 해서 뭘 작성하시냐면 정관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정관. 그래서 이 정관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사진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는 사내이사도 있고 사회이사도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할 거며 주식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의 금액은 얼마짜리이고 자 이런 식의 내용들 모두 다 기재되어 있는 그리고 회계기간은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기재하는 서류가 정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정관 작성 안 되시면 법인 설립 못해요. 그래서 정관 작성을 하고요. 그럼 그 작성된 정관 가지고 그리고 이사진으로 선임되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 대표이사 누가 할 건지도 결정하셔야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인감 뭐 이런 거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관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기준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자? 등기소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업등기소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업 등기소에 가게 됩니다. 그럼 상업등기소에 가서 나 법인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으시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일정 기간 뒤에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내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런 것처럼 일종의 뭔가에 권한을 부여받는 것처럼 이들도 고유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요 바로 나오지 않아요. 구비서로 갖춰서요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하시고 일정 기간 뒤에 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관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있고 그리고 이사도 다 정리했으니까 이사회 의사록 뭐 이런 거 다 작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서류를 챙겨서 우리는 어디에 가자? 드디어 세무서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뭘 할 것이다?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다. 자, 이런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요 중간에 해야 될 일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식회사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식회사니까 법인회사이겠죠. 그래서 법인회사의 주식회사였을 때 이들은 무엇을 하겠다?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설립하겠다. 여러분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나는
회사의 자본금의 마련을 주식으로 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그 주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모집설립이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회사가 회사를 설립할 때요. 발행하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 주식 전부를 누가 발기인이 인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1인 주주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주 명부라는 걸 열어봤더니 주주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아래쪽에 쓰진 않았지만 저 상업등기소에 가기 전에요. 정관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마련했어야 됐을까요? 저 자본금 얼마 갖고 합니다. 라고 해서 통장에 그 자본금 입금까지 다 시키셔야 되고요. 그 근거서를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그런 행위들도 다 드러나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때 발기인이 모두 다 인수하겠다. 그래서 대부분 봤더니 저 들어간 회사는요. 주주 명부에 가서 보니까 주주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기인 1인으로도 우리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인 주주 회사들이 대부분 발기설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모집설립은요. 모집설립은 발기인이요. 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 자, 발기인은 일부 인수를 하고요.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를 유치시키겠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무엇하겠다?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 모집 설립은 대부분 비상장 회사들보다는 상장사들이 모집 설립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상장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이 되면 이 회사가 이슈거리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로 상장이 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 내가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주주를 무엇할 거예요, 여러분? 모집을 한다고요. 모집 공고를 하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1차로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1차 모집은 언제, 2차 모집은 언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의 횟수들은 회사에서도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모집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내가 지금 5,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에 시장에서 유통이 될 거예요. 라는 부분들의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주식을 5만 주를 모집으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주를 사겠다고 들어온 주주가 많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급하고 수요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형식으로 우리는 주식회사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사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는 이자와 내가 주는 액면이자 차이로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된다라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지금 사람과 주고자 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와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발기설립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발기인이 모두 다 주식을 인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기설립은 주식에 대한 발행대금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고요. 뭐 현금으로 받아서 그럼 현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차변엔 받은 돈을 써주시고요. 대변엔 누굴 기재하시면 된다. 자본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런 비상장 회사들은요. 대부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얘기 안 해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얘기가 나오려면 우리는 모집하는 부분 중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나오는데 발기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비상장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무슨 발행이 훨씬 더 많다? 액면 발행이 훨씬 더 많아요. 뒤에 가서 이제 액면, 할인, 할증이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건 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집에 대한 부분. 자, 모집 설립은 지금 외부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은 모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등장할 것이다. 주주를 모아야죠 라고 했으니까 모집에 대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청약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씁니다. 그래서 청약에 의해서 무슨 부분?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청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 무엇일 것이다.
아, 주주가 돈을 넣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약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식 청약금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주식을 바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이 일단 들어오고 나서 모든 정리가 끝나면 추후에 주식을 청약자들한테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5,000원짜리 주식이라고 액면에 써 있지만 지금 이 청약자가 많이 모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왜냐면 주식 수는 벌써 한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주고자 하는 부분이랑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모집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청약금을 나는 받았다. 자, 주식을 공모하고 청약금을 받으면 우린 주식 청약금에 대한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 계정 과목이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고 하고요. 자, 이 계정에 실기 문제를 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 이 신주 청약 증거금을 낸 적은 있는데요. 이게 실기에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내지 않고 있고 왜냐면 저희는 이 모집 공모에 의해서 돈 들어오는 얘기 안 하고요. 즉시 돈 주고 주식 줬다라는 얘기로 거의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은 절대로 다른 돈으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변의 계정 과목을 별단 예금이다라고 해서 계정을 따로 분류시켜 버립니다. 통장은 여러분 일반적인 통장이에요. 예금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있는데 그럼 별단 예금은 아주 특별한 통장이겠군요. 아니요. 그냥 기본적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데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른 용도로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별단 예금이다라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청약 증거금은 일시적으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을 받아서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분류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모든 상황이 끝나지면 청약자에게 우린 무엇 하겠다? 주식을 배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배정할 거고요. 자, 그럼 주식 배정이 끝나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대변에 있었던 신주 청약 증거금은 차변에 상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 정리를 하고요. 드디어 우리는 청약자에게 누구를? 주식을 주겠죠. 그래서 우린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단 예금으로 갖고 있었던 돈은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 예금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단 예금 상계 정리가 되면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상장사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장사가 이걸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집 설립이었을 때 아, 우리 지금 주식 아직 안 줬는데 통장에 그 돈에 대한 게 들어왔다. 그러면 신주청약 증거금으로 회계처리 했다가 주식을 배정하게 되면 상계 정리하시고 대체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개인 기업의 자본금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기업의 자본금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 부분.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업의 자본금은 제가 하단에 별도로 회계 처리 부분을 또 추가한 게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기업이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제가 아까 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법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나 개인 사업자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자본금이라는 걸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얼마의 돈을 회사에 넣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자본금 얼마를 꼭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얼마는 갖고 있어야 된다? 뭐 5천만 원은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5천만 원 기준이 과거에는 법인이면 무조건 다
초기 자본금 5천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인에 가보면 모든 회사가 규모가 다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최저 자본금 납입제라는 게 현재 폐지가 돼서요. 반드시 5천이 있어야만 법인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내용들은 또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고자 개인 기업을 설립한 회사에서는 자본금이 100만 원을 갖고 시작하든 50만 원을 갖고 시작하든 3천만 원을 갖고 시작하든 그 규정이란 건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개인이 지금 사업을 설립하면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자본금을 우리는 기초자본금이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개인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법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이 나가고 자본금이 마련이 되면 내 마음대로 그 자본금 잡혀있는 돈을 넣다 뺐다를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회를 항상 소집하셔야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의사회 의사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회사는 지금 자본이 좀 모자라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실 때 자본이 모자르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런 표현을 쓰죠. 무슨 부분? 돈이 좀 모자르네.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입금시켜 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추가적인 출자가 있었다. 라고 해서 추가 출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추가 출자금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자본금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면서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데 대표이사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월급 줄 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 대한 부분이 나갈 때 나도 돈을 가져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너가 넣어놨던 걸 빼가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출금이 있으면 무엇 하시고 우리는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당기에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 그럼 이익은 더하고 손실이 있다? 그러면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말에 자본금이 형성되는 것으로 갑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은 자본금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써드린 이 부분은 개인회사였다라고 했을 때 대표이사가 기중에 인출해간 돈이 있다. 돈을 회사에서 가져간 게 있다. 그럼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써주시고요. 대변엔 돈 나간 조건을 현금에서 나갔으면 현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써드리냐면 저희가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지만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시고 세무대리인 또는 일반 기업에 가시는데 요즘에 일반 기업도 개인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아니 같은 회사인데요.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개인이에요. 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내가 그런 회사에 입사하시면 똑같은 얘기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가져갔다 그러면 자꾸 가지급금을 쓰세요. 근데 개인 회사는 가지급금 안 씁니다. 인출금 사용합니다. 인출금. 그래서 인출금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을 쓰셨다가 대표이사하고 뒤에 가서 정리하셔야 돼요. 대표이사는 월급쟁이 사장으로 보는 거지 대표이사를 주주처럼 취급하진 않아요. 독립된 부분으로 봅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주주는 주주 이렇게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자꾸 인출금을 가지급금을 써서 한 번 더 공지했습니다. 그 인출금이 맞다. 그리고 기말에 차변에 인출금이 계속 남겨져 있으면 얘는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잠시 쓰는 임시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럼 그 임시계정의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다? 가수금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시재와 그리고 무슨 부분 장부에 남겨져 있는 시재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무엇하다? 과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해서 현금 과부족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게 뭐가 있을까요? 개인회사의 경우 인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부터 인출금으로 기재했던 임시계정 또는 비만계정은 우리 결산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결산서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적정한 계정으로 무엇 하셔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정리되는 부분. 그럼 여러분, 제가 기중에 인출금으로 처리했던 게 차변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기말 결산하실 땐 이 인출금은 무엇 해야 된다? 자본금으로 대체해야 된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격증에서는 이게 회계 2급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있었던 인출금은 대변에 가서 인출금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자본금을 무엇 해주시면 된다?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실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요, 인출금 기준에 안 쓰고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꺼내가면, 사장님이 돈을 꺼내가면 저희는 그냥 자본금 직접 감소시켰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건 일하실 때나 그렇게 하시고요. 원리대로 따지면 기준에 자본금을 직접 감소시키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차변에 있었던 인출금 결산에 가서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귀찮다고 기중에 자본금을 즉시 감소시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무자들이. 그런데 원래 인출금 썼다가 정리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자본의 분류라는 부분입니다. 자본의 분류. 자, 우리 자본의 분류는 항목 분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항목의 분류는 크게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요. 이익, 잉여금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항목의 분류는 5개. 그래서 사지선답 문제 풀 때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이렇게 나오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여금으로 구분한다. 맞는 거죠. 또는 분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살붙이는 문제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의 1주당 무슨 금액을 곱해서 우린 자본금이 나온다. 우리는 액면금액입니다. 그래서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면 이 액면이 자꾸 발행으로 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액면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나오고요. 이 자본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아, 이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자본금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무엇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자주 내죠. 보통주는 여러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보통주라고 얘기하고요. 우선주라고 하는 건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배당만 우선적으로 받을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자본이라는 글씨 2자를 치고 계정 과목을 검색하면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자본금으로 보이는 계정 과목은 보통주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이론에 맞춰서 다 계정 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들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무엇하거나 발행하거나 주식을 무엇하거나 소각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하는 건 주주와의 거래라는 거죠.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그 자본잉여금의 가장 대표적인 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요 3가지죠.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외우시겠다고 이렇게 외우신 거죠. 주, 감자. 아니 주감자를 외우시는 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 있는 글씨가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나는 외우겠어. 그럼 주감자로 외우시든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근데 개정 과목이 정 기억이 안 나면 개정 과목 및 정교 등록에 가셔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개정이 있고요.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금에도 갈 수가 없고 자본잉여금에도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자본잉여금은 잉여니까 우리 소위에서 플러스 성격들만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을 모아놓는 게 자본 조정입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일시적으로 잠시 쓰고요. 언젠가는 다 역만들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오래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세요. 몇 년에 걸쳐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시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개정이고 언젠가는 무엇해 된다? 없어지는 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 성격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임시 성격에 해당하는 개정을 저희는 또 들어가서 보았더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 감자 차손이 있고 자기 주식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고 우리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신주청약 증거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뭐 이런 것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 포함되는 자본 항목에 포함되는 누굴 말한다? 미실현 보유손익을 말한다. 근데 이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순히 한 번으로 나타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해마다 뭔가의 금액 변동을 가져온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간다. 단기전으로 간다. 장기전으로 간다. 그래서 그 장기전으로 가는 대표적인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이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수업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했습니다,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우리 유가증권 쪽에 해당되는 투자자산에서 벌써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시험에서 매일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은 6번 시험에 안 내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3번 이상 출제하고 있고 이론에서요. 실기도 정말 꾸준히 냈죠. 그리고 세무에 가면 단기매매 증권뿐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결산 시의 평가, 그리고 무엇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처분까지 모두 다 같이 냅니다. 그래서 세무부터는 매도도 본격적으로 출제가 된다. 빈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해외사업 환산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은 무역업에서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에서 쓰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우리 대부분 위안화라고 하는 중국 돈으로 재무제표를 중국에서 작성해서 중국의 세무서에 신고했겠죠. 근데 제가 중국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내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중국은 중국 돈으로 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보여지는 환율의 차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위안화로 본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움직이는 환율과 우리나라의 환율이 위안화가 같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각국마다 외화 보유고가 달라요. 그래서 외화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환율이 우리 무슨 부분? 환율이 상승하거나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환율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해외사업 환산손익이에요. 그래서 무역업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실기로 분계 문제 내냐고 묻는다면 내지 않습니다. 개정 과목 종류는 물어보지만 분계 문제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고요. 단순히 분계만 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현금흐름 우여매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의 현재의 현재 가치와 미래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손익입니다. 이것도 선물안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던 경험상에서 이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실상 제가 모셨던 임원이 이 선물안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관점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지금 내가 너한테 50만 불을 빌려야 한다. 그럼 은행하고 이제 네가 갚는 시점의 환율이 얼마로 할 건지 약정을 해버려요. 그럼 은행은 은행대로 미래의 현재가치 평가를 하고 우리 회사에 있었던 임원은 임원대로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제시했던 환율이 지금 내가 너한테 빌려올 때 환율이 1,000원이지만 갚을 땐 내가 1,200원에 갚아줄게. 뭐 환율은 어쨌든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1,200원에 갚는다라고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50만 불을. 그리고 대출받았던 돈을 갚는 시점에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내가 1,200원 약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환율이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익이에요. 갚을 돈은 100원만큼 덜 갚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원화로 갚는다는 관점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실제 은행이 손해를 보죠. 왜냐면 은행은 1,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200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등장하는 게 현금, 위험, FD, 파생상품 평가손익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고 우리 장부에 공시되고 있는 우리 유형자산의 금액을 원가법으로 공시할 건지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재평가 모형, 그러니까 원가 모형으로 갈 건지 재평가 모형으로 갈 건지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상장사는 무조건적으로 재평가 모형을 도입해야 되지만 우리 상장사가 아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평가 모형을 도입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입니다. 여러분 손익이다라는 얘기는 이익과 손실이 같이 있는 거죠. 해외사업 환산 손익입니다. 이것도 이익과 손실이 같이 있는 거죠. 파생상품 평가 손익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 뭐는 없다. 손실의 관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오는 재평가 모형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갖고 있었던 유형자산이 시가 상승에 의해서 들어오는 잉여금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관점이고요. 개정 과목 기억하셔야 되고요. 재평가 잉여금은 세무급수에서 분기 문제까지 출제를 합니다. 자,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당기 순손익을 원천으로 하는, 그래서 손익거래라는 게 특징,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 개정 과목에는 누가 있다? 법정 적립금이 있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자본금이라고 했어요. 법정 적립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다?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분하지 않고 모아놓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우리 상법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이 있고요. 그리고 상법이 아닌 이외의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은요, 회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적립금이고요. 이 임의적립금 개정 과목은 회사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값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 배당평균 적립금, 우리는 뒤에 가면 뭐 이거 말고도 우리 무슨 부분들, 우리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적립해서 갖고 있기다. 퇴직급여에 대한 적립금, 뭐 이렇게 또는 감채 적립금, 회사가 만들기 나름. 그리고 미처분은 우리 이익잉여금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 유보된 금액을 따박따박 모아놓는 거, 그걸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가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기한다. 아니면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쓴다.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분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의 분류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나와 있는 예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자본 총계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금은 자산인가요? 자본인가요? 여러분 현금은 누가 봐도 자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쓸게요, 여러분. 자산이고요. 자, 단기대여금 자산입니다. 이익준비금 자본입니다. 자, 선수금 부채에 속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가 있다. 그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 쪽에서 무엇하는 마이너스하는 계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에 속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이죠. 여러분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가면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맞겠죠. 제가 왜 이거 분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본의 총계라고 해서 나오는 건 누구에서? 자산에서 누구를 빼면 부채를 빼면 자본의 총계가 나오죠, 여러분? 그거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럼 자산은 위에 있었던 부분들, 제가 자자 쓴 거 다 정리하시면 되죠. 현금 50만 원에 단기대여금 25만 원 더해주시고, 그리고 기계장치 25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5만 원 빼주시면 9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부채는 선수금 20만 원에 미지급금 6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9만 원, 임대보증금 10만 원을 더해서 4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라고 했으니까 자산은 95만 원이고 부채는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총계는 얼마가 된다? 50만 원. 뭐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입니다. 자본. 자, 자본에 대한 부분 중에 자본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저희가 정관을 작성하면 정관에 우리 발행주식수 몇 주로 갈 거고, 그리고 하나당 액면가는 얼마로 갈 거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납입자본금 또는 법정자본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액면가액에 누구를 발행한 주식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말한다. 항상 기억할 용어 중에 하나가 뭐다? 액면가액입니다 라는 용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무순 자본금으로 우리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안 한다? 표시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의 금액으로 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다는 건 그 부분이 자주 나오고요.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증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왜 증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증자인 이유가 뭐냐면 증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요. 이 증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증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증자가 만들어진 배경은 자본금이 무엇하게 된다? 자본금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자? 증자.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예요. 증자.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 자본금이 감소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감자예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가 회사를 설립하면 그 설립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식을 발행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설립하는 당시에,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모두 발행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발행.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유, 저희는 발행하겠다는 주식수는 정해놨는데요. 우리는 설립하는 당시에 모두 발행하지 않고요. 일부만 발행할게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또 추가적으로 발행할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발행으로 가지 않고요. 일부 발행도 합니다. 그럼 그 일부 발행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설립 당시 네가 발행하겠다는 주식수에 최소 얼마 이상은 발행한다? 4분의 1 이상은 발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권 자본대조라고 해요. 수권 자본제도. 그래서 무조건 발행을 다 100%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초 발행할 땐 4분의 1 이상은 발행을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업무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 수록 안 해드렸다는 건 시험에서는 이런 얘기는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계속 추가적인 발행하는 거로 시험 문제를 내죠. 계속 사업자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계정은 반드시 무슨 금액으로? 반드시 액면가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식의 액면가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자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이 법정 자본금에 대한 금액과 액면가액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의 금액과 액면가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하는 방법은 이 발행의 금액과 액면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면, 할인, 할증이라는 부분은 우리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 자, 공급하는 사람이 발행자일 거고요, 여러분. 발행자. 그래서 공급하는 것과 그리고 그 주식을 사가는 사람은 수요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투자자의 입장이겠죠. 또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간 사람. 자, 그 두 개의 관계에서 무엇 될 것이다?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부분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라면 할인. 반대로 공급은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데 수요자가 많으면 할증. 아, 우리는 공급과 수요가 같아요. 적절하다. 그러면 액면 이렇게 나와지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상장 회사는 액면 발행이 보편적이고요. 관심들이 없죠, 여러분. 비상장 회사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뭔가 상장으로 가는 과정들이 아니라면 거의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교재에는 없지만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요번 강좌는 조금 길게 갈게요. 자, 주식을 발행하는 이 증자에 가서 봤더니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무상증자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러면 유상자가 붙어있는 표현과 무상자가 붙어있는 표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증자는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유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겠다. 그럼 회사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타인 자본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럼 타인 자본을 가지고 오면 우린 부채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주를 유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하실 땐 우리가 발행이 할 수 있는 그 가능 주식수가 있어요. 그 주식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내가 몇 주를 발행하겠다라고 기재하지만 그걸 한 번에 다 발행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설립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 4분의 1 이상은 해야 되지만 일정 기간 뒤에 우리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러면 그 유상증자라는 부분은 그런 의미고 무상증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주주들한테 주식은 주지만 회사에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자본이라는 거 분류했을 때 항목이 5개였죠. 그 항목 5개가 누가 있었냐면 자본금이 있었고 자본인형이 있었고 자본조정이 있었고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요.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있었던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잉여금에 있었던 주식발행 초과금, 감사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본금으로 올려주는 행위가 가능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무상증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잉여금이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 무엇 하겠다? 주식을 발행해서 정리시키겠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커지는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본 전입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 전입은 누가 증가하고 우리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이익준비금 그리고 누구 자본잉여금은 차변에 들어와서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거예요.
그런 형태가 나와지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험에서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익준비금을 우리 자본금으로 대체했다, 전입했다.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차변은 이익준비금, 대변은 자본금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그런 식의 문제를 실기로 낸 적은 있습니다. 빈도는 높진 않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거의 주인데요. 그럼 유상증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갑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그럼 무슨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다. 그리고 자본금은 항상 발행 주식수 곱하기 1주된 액면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현물 출자도 일종의 유상증자입니다. 아, 현물 출자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유형 자산에서 현물 출자 벌써 수업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물 출자라는 건 내가 유형 자산이라든지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요. 우리가 대가를 돈으로 줘야 되죠. 금전으로. 근데 금전으로 주지 않고요. 주식을 교부할게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나는 무엇으로 주었다? 주식을 교부하였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현물 출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 그러면 우리는 이때 유형자산인 건물을 1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이 건물의 100만 원의 금액은 무엇으로 정리가 된다? 아, 이 금액은 무엇으로 가셔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갑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거 이론으로도 내잖아요, 여러분. 현물 출자 시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우리 공정가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건물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주식은 액면가가 70만 원짜리였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건물이 100만 원짜리면 우리 무슨 발행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할증 발행이.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그래서 답이 거의 이렇게 고정답으로 나온다는 표현도 아예 해드렸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 건물을 우리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제가 주식을 주겠다라고 하면 건물주는 고민하겠죠. 아니 나는 100만 원 받고 끝내면 되는데 나한테 왜 주식 준대? 그럼 이분이 이 회사의 정보를 벌써 다 알아볼 거예요. 또는 회사에서 설명을 하겠죠. 아, 저희 그 100만 원짜리 건물 넘겨주시면 지금 저희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중이에요. 저희가 그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계속 신장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저한테 건물을 넘긴 사람도 뭘 파악했을 거예요? 이 회사의 정세를 봤겠죠. 그래서 실제 할인 발행되거나 액면 발행하는 부분보다는 할증 발행의 형태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할인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건물주가 저한테 그 주식을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액면 내지는 할증의 형태로만 나오게 됩니다. 자, 출자 전환은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자 전환 문제는 제 기억상에는 전산세무 1급에서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법인세 쪽에서 이 출자 전환의 규정이 회계 규정이나 법인세 규정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근데 요거 조정 문제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볼 게 거의 없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유상증자의 방법적인 걸 얘기한다면 주식 발행도 유상증자이고 현물 출자도 유상증자이고 출자 전환도 유상증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출자 전환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타인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럼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회사에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대가를 주식으로 주겠다는 게 현물 출자였다라면 그러면 우리 채무의 금액은 주식의 발행 금액과 무엇하다? 같다의 관점으로 갑니다. 그럼 내가 갚았다는 채무 금액은 차변에 와서 땡땡 차입금이 갚아지겠죠. 그럼 제가 왜 땡땡이라고 썼을까요? 단기 차입금일 수도 있고 장기 차입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갚아야 되는 빚이 차변에 없어지고요. 대변에 자본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채무의 금액은 주식의 발행 금액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원리로 써드린 거예요.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여기 금액은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건 현물 출자가 이런 거구나. 아, 그러면 내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가는 거구나. 그런데 시험지에 뭐가 없다? 발행 금액이 없다.
그러면 액면 금액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 금액을 꼭 써주시고 나머지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써라. 출자 전환도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현물 출자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화면 좀 지우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교재에 가면 이제 발행 방법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액면 발행. 자, 액면 발행이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주식의 발행 금액과 액면가액이 무엇하다? 같습니다 라는 부분.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액면 발행은 우리 액면가액 5,000원과 발행가액 5,000원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액면 5,000원짜리를 우리는 5,000원에 발행했어요 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뭐로 가시면 되고요. 액면가액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액면만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 그럼 우리는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5,000원이 들어오고 차변엔 돈 들어온 조건 써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왜 써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채 배울 때요, 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채 발행비는 우리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행 금액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면 발행이 일어난 상태에서 신주 발행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식을 할인 발행한 게 돼버린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온다라는 걸 지금 표현해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미리 기재해 드렸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증 발행입니다. 자, 할증 발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을 비교했을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무엇하여? 우리는 초과하여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증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액면 금액을 넘쳤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우리 7,000원에 발행했어요 라는 형태가 나오는 부분. 자, 이런 형태를 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액면가액인 5,000원은 자본금으로 가주시고요. 우리 5,000원과 7,000원의 차이인 초과액 2,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우리 무엇으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차변에 돈 들어온 거 7,000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 가시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다. 5,000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2,000원이라고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사채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 사채는 이자율 얘기를 거론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 그 다음 우리는 할인 발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은요,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을 또 비교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발행가액이 누구의? 액면가액의 미달액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액면가액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달하게 주식이 발행이 되면 나오는 행위. 그래서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발행가액 4,000원에 발행이 돼버리면 우린 할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원리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액면.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5,000원을 우리는 기재합니다. 그리고 돈은 발행 금액만큼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돈 받은 거 4,000원을 쓰고 났더니 우린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아니, 최초에 발생한 상황인데 여러분, 자본 쪽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 미달액에 해당되는 1,000원이요. 그런데 차변에 등장해요? 대변에 등장해요? 우린 지금 현재 차변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건 자본의 증가는 원래 어느 변에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본이 증가가 원래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자본이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원리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본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이다? 증가라고 하는 대변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누구는 자본 쪽에 가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여러분 이 부분은 자본 감소예요.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게 처음부터 등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등등등 그런 부분은 최초의 등장이 여러분 제가 최초라는 건 처음 그 계정이 생겼을 때 그래서 최초 등장하는 난이 어느 변이다? 차변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너 마이너스 성격 가지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무슨 성격? 차감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얘기했을 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린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등등 그런 부분, 자본 조정 행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본을 차감시키는구나. 차감 성격을 갖고 있어. 이거로 그냥 끝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차감 성격으로 가는 거고 이 지금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에 들어가는 자본 계정 과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 가로치고 1,000원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차감 성격이니까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 것. 그래서 자본 쪽은 처음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차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차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건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신주 발행비입니다. 자,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 건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비라든지 주식을 공모해야 되니까 주식 공모와 관련된 광고비 또는 모집비라는 표현도 씁니다. 또는 주권에 대한 인쇄비, 여러분 유가증권은 특수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주식 발행해요 라고 하니까 인지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신주 발행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주 발행비가 있다라고 하시면 우린 반드시 사채처럼 무엇하셔라?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 계정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생기게 되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생기고 할인 발행했을 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회계 처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나와 있는 회계 처리 보시면 자, 액면가액 얼마에 대해서 10만 원짜리 주식을 액면 발행했고요. 액면 발행했고 주식 발행 비용 얼마가 10,000원이 발생을 해서 그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발행하고까지만 분개를 해볼게요. 액면가액의 주식 1,000원, 아니 10만 원짜리를 액면 발행했대요. 그럼 요 사건만 있었다라고 하시면 저는 차변에 뭐라고 썼을 거고요.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금액은 얼마? 10만 원이라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 자본금은 항상 그 무슨 금액으로 써달라고 여러분? 액면가액으로 써달라. 그러면 액면가액 얼마? 우리는 10만 원이라고 썼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액면 발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다? 나 주식 발행비 10,000원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액면 발행이 아니라 우리 발행 금액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 발행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발행한 금액은 우리 9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발행하게 되면 우린 무슨 발행이 된다? 자연스럽게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10,000원은 뭐가 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분개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하고 거의 패턴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발행하는 행위는. 그러면 보통 예금에 입금될 땐 10만 원에서 10,000원 빼고 보통 예금 입금됐으니까 보통 예금
9만 원 써주시고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은 어디에 속한다? 자본 조정에 당연히 속하겠죠. 그래서 자본 조정에 속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0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간다? 액면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분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액면가액 10만 원의 주식을 15만 원에 발행하여 보통 예입하고 주식 발행비 10,000원은 현금 지급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예입하고 라고 했던 부분까지만 나온 전제라고 하면 저희는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에 일단 보통 예금은 얼마가 증가한다? 발행한 금액 15만 원이 입금됐겠죠.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는 우리 무슨 발행이니까 할증 발행했으니까요. 그 할증 발행에 맞춰서 분계가 돼야 되죠.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액면가액 10만 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과 15만 원 차이는 우리 누구를 써주시면 된다. 주식을 무엇하였다? 발행했는데 우리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발초를 기재하게 되죠. 그리고 금액은 4만 원, 아니 금액은 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계정 과목에 분류를 얘기한다라면 우린 자본에 어디에 속한다?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본을 증가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대변에 등장했잖아요. 최초에 등장이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식 발행비 10,000원이 나오면 우리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라고 했으니까 발행가액은 15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4만 원이 되죠.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발행한 게 되니까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될 것이다? 4만 원이 된다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차변에 보통 예금 15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 액면금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4만 원인데 우린 현금으로 주식 발행비 10,000원을 내보냈으니까 현금 10,000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4만 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대가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비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발행 금액에서 무엇한다? 차감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문제 예제 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배움은 주식 몇 주? 100주, 아니 1000주, 그리고 1주당 액면가액 얼마? 1,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무엇하였다? 증자. 그럼 여러분 1,000주 곱하기 액면가액 1,000원 하시면 우리는 액면 금액 얼마짜리 주식? 100만 원짜리 주식. 자, 그 100만 원짜리 주식을 1,500원에 증자했으니까 우리는 1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무엇하였다? 발행하였다라고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발행이 돼요? 1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 되죠. 그리고 그 할증 발행에 의해서 발생된 우리 초과금은 얼마가 된다? 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과 관련된 재비용 10만 원이 무엇되어 있다? 지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식 발행과 관련돼서 10만 원 지출이 된 부분. 자, 이 발행과 관련돼서 나온 재비용은 무슨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비용은 발행 금액에서 무엇한다? 차감. 자,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니까 우리 발행가액은 15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할증과 관련돼서 제가 할증 발행 50만 원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게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요? 40만 원으로 바뀌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이에 대한 결과를 올바른 걸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분기 문제도 내지만 이런 무슨 부분 사지선다 문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걸 기준으로요.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실 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처음엔 50만 원이었지만 주식과 관련된 재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부분은 무엇 하셔라? 차감하셔라. 그래서 차감한 금액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고 4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은 40만 원 정리하고 우리 자본의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 원리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1000주 곱하기 우리 누구를 곱해주시고 1,500원 마이너스 1,000원 그 금액에 우리 얼마를 빼주시면 10만 원을 빼주시면 4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본금이요. 지금 보시면 140만 원, 150만 원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액면의 금액인 100만 원만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액면입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40만 원으로 가야죠. 우리 3번이 답이 안 되는 건 발행가액 차감하라는 거 안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좌가 조금 길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본 잉여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